에론 머스크 만나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해서 그거 무슨 이야기야? 긴박해져야 되잖아요. 배워오든지 사오든지 훔쳐오든지 리더가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곽수현이라는 사람이 왜 금융투자소득세를 찬성을 하느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다 과세하지도 않은 와중에 이것만 갖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러죠. 지금 이제 하도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실망이 커지다 보니까 자, 이걸 갖다가 무슨 뭐 HBM 부문에서 이미 뒤처졌다라든지 뭐 혁신이 없다라든지 뭐 등등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삼성전자가 거의 뭐 청산가치 수준까지 왔다. PBR 1이니까 탈탈 털면은 막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에는 소위 말하는 성장성이나 기대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건데 이제는 서서히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막 올라옵니다. 삼성전자 이대로는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차원과 삼성전자의 어떤 제품 라인에 대한 이런 그걸 넘어서서 삼성그룹에 대한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한 이제 비판이 막 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는 또 그래 가는 게 이제 주가 빨리 안 올라가면 큰일 나겠어요. 이제 별소리 다 나올 것 같은데 뭐 저보고 삐딱하다 하셨지만 대한민국에 삐딱하기로 치면은 곽수종만한 삐딱선이 잘 있습니까? 그래 지금 어차피 또 우리 박사님도 삼성 출신이시잖아 원래. 네. 지금 삼성이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마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시장이 너무 주가 측면에서 너무 박하게 평가를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시장이 이렇게 후려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네. 아마 삼성 저렇게 가다가는 10년 안에 망한다 소리를 시장에 대고 외친 사람이 제가 아닌가 싶어요, 처음으로. 네, 진짜로. 근데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왜 그랬느냐. 제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 그랬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게 이거든요. 네. 뭐냐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삼성그룹은 글로벌 기업이다. 다 알죠? 예. 왜 글로벌 기업이냐?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는 최첨단 산업이냐? 최중단 산업이냐? 최말단 산업이냐? 최첨단 산업이다. 제일 앞장에 나간다. 대한민국의 GDP에 삼성이 기여하는 바가 크냐 작냐? 크다. 그만큼 반도체는 중요하다. 기술적인 측면, 과학적인 측면, 그다음에 국내 부의 축적의 측면. 그러면 삼성에 계시는 분들, 임원들과 회장님은 미래에 일어나는 산업적 변화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더듬이에 달고 있는 센서의 감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 안테나가 아주 예민하냐? 예민하냐, 예민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리더십이 어떠냐. 비전을 보여주고 직관을 가지고 그 비전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심어준 게 있느냐. 예를 들면 야 내가 가보니까 전부 밑에 단에 쌓여있고 먼지가 가득 쌓여있어. 왜 그런 줄 알아? 불량품 만들어서 그래. 다 가지고 와. 불질러 깨. 너희들 이따구로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팔려나가는 거 사기야. 그럼 뭘 만들어야 됩니까? 정직하고 제대로 된 상품 만들어서 팔어. 거기에 진실성이 있는 거야. 그게 이건희 회장의 베를린 선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을 해서 반도체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브랜드 가치를 올려놨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회장님이나 부회장, 부사장, 사장단쯤 되는 삼성전자그룹에 예. 되는 분들은 예.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도 에론 머스크나 뭐 저기 누구죠? 빌 게이츠나 에릭 슈미트 과거에 구글에 그다음에 저 메타의 누구죠? 저커버그. 예. 이런 친구들하고 가끔 만나지 않겠어요? 비즈니스상으로? 그럼 그 친구들이 다음 세대에 벌어질 디지털 혁명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왜? 부품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반도체를. 야, 내가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야 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는 너희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메모리와 낸드 플래시 같은 설계도가 아닌 것 같아. 고민해 본 적 있어?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들어와가지고 야, 지금 내가 주커버크 만나고 왔는데 에론 머스크 만나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했어. 그건 무슨 이야기야? 긴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이왕이면 그 임원분이 그 소리가 뭔지 알고 그 자리에서 토론이 되면 더 좋죠. 더 좋죠. 그러면 뭐 베스트죠. 근데 그게 김순택 부회장 계실 때 사실은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이탈리아의 자동차 업체로부터 전수를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줘요.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뭐 쉽게 주겠습니까? 쉽게 주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오든지 사오든지 훔쳐오든지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옛날에 64K 디램 설계도면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절박함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로부터?
회사 종업원 전체가 절박함을 가져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리더가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라고 하면 회장 이하 모든 삼성전자에서 연봉 발표가 되면 수백억 받는 등기 임원은 물론이고 상무 이상의 모든 직급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절박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 이른바 예쁜 나비도 예쁜 호랑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주름이 많은 애벌레 때 그런 예쁜 나비가 되고 싶어하는 절박감을 가져야 예쁜 나비가 된다는데 삼성전자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1위를 유지하는 기업이 앞으로 계속 1위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절박감이 없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글로벌 기업의 최첨단 산업을 달리는 젠슨 황도 만날 것이고 인텔 회장도 만날 것이고 했는데 AI를 들어본 적이 없다. 최근에 미국 가니까 AI 그래서 야 너들 AI 조사해봐. 그 말이 나왔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 끝났다. 왜? TSMC가 중국계입니까? 네덜란드계입니까? 미국계입니까? 중국계. 그러면 중국과 대만 삼성이 반도체 100% 지분을 가지고 중국에 투자를 했어요. 있잖아요. 삼성인가요? 있죠. 그러면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는 중저가, 중고가, 중저가 내지 중가. 그럼 그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따라왔을까 안 따라왔을까? 샤오미에서 만들어내는 폰 뜯어보면 알죠. 뭐. 예. 화웨이에서 만들어내는 폰 뜯어보면 알죠. 그러면 삼성이 그 정도 기밀을 가지고 모를까? 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비상벨 울려야죠. 난리 났다. 큰일 났다. 근데 그게 울리질 않았잖아요. 언제 울렸죠? SK 하이닉스가 HBM3 딱 만들어내니까 아유 그것도 별거 아니야. 우리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됐나요? 언제든지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삼성전자는 10년 안에 좀 심하게 저도 삐딱하게 말할게요. 망조가 들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럴 때 좀 뭐라고 좀 그걸 해야 돼. 아니 뭐 미국 가든 유럽을 가든 하다못해 어디 나가 보면은 호텔 방에 샘송 아니면 LG 텔레비도 있고. TV잖아요. 아니 뭐 폰도 이렇게 보면 우리 갤럭시 폰도 들고 다니는 뭐 인도 사람도 갤럭시 들고 다니기도 하고. 뭐. 얼마 받는가 물어보시죠 한번. 뭘 얼마 받아요? 애플 하나 팔면 예. 700불짜리 애플 팔면 애플이 예. 270불 가져간대요. 우리는 얼마 가져갈 것 같아요? 얼마요? 삼성 갤럭시. 얼마요? 70불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애플 안에 있는 소재와 부품의 기술은 원천히 애플에게 있는 것이고 삼성은 낸드 플래시, D램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원천 기술이 퀄컴 거고 인텔 거고 뭐 이런 거겠죠? OS는 안드로이드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순전히 남는 이익은 애플의 4분의 1 정도다. 그 정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렇게 잘 살아요. 삼성이. 그러면 우리가 첨단으로 나가고 정부가 밀어주고 하면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앞으로.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예. 이 말 듣고 삼성에서 저를 욕하고 저에게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삼성이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그거로도 만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쟤도 삼성에서 있어 보니까 그건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제 명함 딱 드리면요. 아까 네. 삼성 그러셨잖아요. 네. 제 이름 안 봐요. 로고부터 봐요. 로고부터 보겠죠. From 드리면 삼성 그다음에 제 이름 봐요. 수종 저를 쳐다봐요. 꽥뭐 예, 꽥 그래요. 그러면 야 다음에 한번 내가 연락하고 만나러 가도 될까요? 그러면 언제든지 오라고. 샘성이니까. 예, 삼성이니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냥 노키아처럼 핸드폰 파는 기업. 007에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집어넣어서 007이 이 삼성 핸드폰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광고비 수억 달러를 주면서. 올림픽 게임에 삼성이 스폰서가 된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삼성이 지금쯤 되면 나로우에서 발사되는 우주항공 로켓의 어느 부품에 삼성전자의 센서와 반도체가 장착된 AI 시스템의 메인 컴퓨팅 시스템이 들어있다. 이 정도는 나와야 삼성이라고 저는 봐요. 네. 신랄하신. 야, 그러면 이게 액면가 100원짜리가 58,300원인데 오늘. 예. 그러고 보니 그렇게 싼 것도 아니네. 그 말씀 비싸죠. 듣고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옛날에 인텔이나 소니나 노키아 이런 선수들 마탱이 가는 거 과거를 갖다 생각해 보면은 요새 저 인텔이 다시 뭐 힘을 낸다고 합니다만. 보세요. 엔화가 150엔이죠. 153엔입니까? 아, 지금 현재 오늘 152.76, 예, 한 153 근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엔화가 이렇게 낮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면 절하가 되면 우리는 1,400원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1,100원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1,400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는 뭐 단순 무식하게 예. 하도 우리한테 익숙한 N1, 예. 일본 돈은 우리 돈보다 한 10배.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돈의 화폐 단위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 때 대학 때 그 우리나라 그 동전 500원짜리 하고 일본 100엔짜리 일본 돈 100엔이 거의 같았죠. 무늬도 학이 이러고 있고 비슷하고 얼핏 보면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모르는데 그때 딱 10대 1, 100엔당 1,000원이었어요. 예. 우리 돈 500원 하고 일본 돈 50엔이 저기 뭐야 같았던 그런 식인데 10대 1로 칠 같으면 153엔 같으면 우리는 1,530원이죠 뭐. 근데 지금 한 800 얼마? 지금 1,300원 1,300 1,380원 금방.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이게 환율 문제와도 또 연계가 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계속해서 지금 엔화를 절하시켜 나갈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용인하에. 그러면 우리 경제는 1,300원 가지고 가면 될까요? 이게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이 반도체 생산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또. 근데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는 여러 종류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AI용 반도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뭐 GPU, NPU, TPU 계열로 쭉 갈라지고 블랙웰 SE 뭐 200 같은 뭐 4x4 칩 안에 2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고 수많은 기술들이 막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개발해서 상품을 파는데 단가가 안 나오면 개발하면 망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환율 문제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외국인들이 떠난다는 말은 우리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른다는 말이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들고 나간다면 들고 나간다면 그 뭐 삼성전자 처분한 원화를 갖고 달러 바꿔서 들고 나간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반영되는 선이 지금 형태의 모습이기도 하거니와 네. 더하기 일본 엔화가 떨어지니까 우리도 떨어뜨려야 수출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예. 더하기 예.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이 세 개를 딱 더하면 환율이 앞으로 1달러에 1,500, 1,600 가지 말한 법이 없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삼성전자, 뭐 현대, 기아 자동차 어떤 입장이 될까? 우리 내수 경제는 어떤 입장이 될까를 생각하면 깜깜하죠, 조금. 박사님 오늘 나오신 김에 욕 한 번 더 먹으시죠. 아유, 뭐 좋습니다. 지난번에 뭐. 나오셨을 때 중국 다녀오신다고 하고 나서 뭐 금투세 이야기하시려고 금투세 얘기했다가 뭐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 한마디 하시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접었는데 도망가 버렸죠. 요거 이제 오늘 그 부분 한번 좀 설명을 하시고 오늘 욕 한번 세게 드시죠. 요거도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뭐 시청 이준호 소장님 하시는 이 방송의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있으니까 이제 곽수현이라는 사람이 왜 금융투자소득세를 찬성을 하느냐라는 의미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저는 원칙에 타협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원칙인 것도 알고 네. 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다 과세하지도 않은 와중에 이것만 갖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러죠. 고집이라기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의 어떤 우리가 나가야 될 블루프린트가 있잖아요. 국가의 발전 단계. 예. 그러면 대한민국이 향후에 노동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했다가 자산을 축적했다가 예. 이제 자본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할 시기가 올 거란 말입니다. 예. 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언제까지 우리가 저임금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금융자산을 통해서 지금도 삼성물산이나 되게 큰 건설사들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할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누구한테 돈 빌려서 하나요? 일본 기업들한테 빌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큰 덩치의 돈을 굴리려면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건 진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자본시장을 오픈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중국 시장으로 뛰어들겠죠. 예.
우리도 뒤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큰 거는 못 먹겠지만 중간 작은 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삼성생명도 들어가고 흥국생명도 들어가고 다 손해보험도 들어가고 하면은 자본시장에 우리도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파이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파이 커지는 게 노동력으로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의 파이를 키우는 원동력은 노동에 있지 않고 자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본에 대해서 미리 선행적으로 소득세와 과세의 지표를 마련해 놓고 try and error, learning by doing 하면서 실패를 배우고 수정하지 않으면 그럼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다 만들어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반대하는 분들 입장도 이해를 해요. 아, 이해하는데 생각해 보시오. 채권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200만 원 이상 올라가면 그 소득세 과세해요. 근데 자칫 잘못 해석해가지고 주식에 의해서 금융소득세 얻은 것과 채권에 의해서 금융소득세 얻은 200만 원에 대한 기준을 똑같이 놔버리면 만약에 그러면 주식도 200만 원 오르면 개미투자가들은 이놈의 것 세금 내다 보면 우리 남는 거 없지 않습니까? 틀린 말씀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거시적으로 질문을 미시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인 내용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해요. 우리나라에서 1년 연평균 주식 투자 수익률이 얼마죠? 일반 개인 투자들요? 전체적으로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다 두들겨 합쳐가지고 1년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에 예. 이 뭐 1년 수익률 얼마 정도 돼요? 그거야 버는 사람은 빠지는 장에서도 벌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한데 수익률. 어쨌거나 지금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되죠 뭐. 연초 이후 금년 네. 들어서 예. 나스닥이 20.5% 오르고 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해도 18.5% 올랐는데 우리 코스피는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4.25%고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5.8%면 말 다 했죠 뭐. 우리나라가 예. 역대 56년 주식시장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예.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3% 정도래요. 연평균 연평균 수익률. 적어도 예. 아니 뭐 그러면 뭐 평균 개념으로 따지면 은행에 짱 박아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는 거하고 별 차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찬성하는 분들은 또 그래요. 그거를 예. 가지고 예. 우겨요. 어떻게 우기느냐. 무슨 찬성하는 사람? 금투세 찬성하는 찬성하는 사람, 저같이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든다고 하는 게 그런 허접한 예를 들어요. 3.3%니까 적어도 15억 정도를 투자해야지만 개인 투자가들도 5천만 원 소득을 넣는다. 근데 개인 투자가 15억을 투자할 개인 투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 감세에 해당되는 거니까 왜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대하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소득 벌으면 거기에 과세하면 되는데 그래서 찬성하는 분들의 논리가 또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미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부가가치, 지속 성장 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산업 제조 측면에서 AI라고 하는데 그 AI를 서포트하는 데이터는 어디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줄 아세요? 금융기관에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해요. 네. 모든 게 금융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따라서 이 금융이라고 하는 산업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한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스타디를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느 시점에 한다 이 말입니까? 스타디는 좋고요. 예. 스타디도 좋고. 그래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니까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제 또 디테일 갖다가 또 빼면 그간 게 지금 이제 하도 요새는 언론에서 보도 안 해도 뭐 유튜버가 많고 이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딴 데서 듣고 와서 대충 감은 잡았단 말입니다. 네. 하다못해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고 했는데 그러니 왜 소득이 있어서 과세하는 건 좋은데 이 금투세 하면서 그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덕 보는 데가 있고 안 내든 세금 내는 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수 증가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없어요. 1조 얼마밖에 안 되죠. 이런 와중에 그런 부분에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가 그래도 다 오르는 이 2024년에 혼자 저 마이너스 쳐받고 있는 이 와중에 실제 금투세 때문에 장이 안 좋고 이렇게 혼자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는 진짜 금투세 안 할랍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장이 뜰 수 있는지 그때 확인하고 싶을 정도이긴 한데 그걸 떠나서 확인이 잘 안 되는 이 와중에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은 좀 안 해주는 게 또 정치인 아닙니까? 맨날 그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저는 금투세보다도 네. 공매도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공매도요. 공매도요.
이게 또 무슨 말씀이시면 그럼 우리는 저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완전히 열애되자 말씀인가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겠죠.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말씀대로 디테일 속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스타디를 하셔야 되고 저도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방송 전에 말씀드린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한 적도 있어요. 네. 작년에. 네. 근데 여기도 보면 제가 찬성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선진국의 뭐 사례도 들고 뭐 기법의 내용의 증명도 들었는데 네. 핵심은 그거예요. 선제적으로 들자. 왜? 앞으로 우리도 금융 자본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그날이 올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우리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디테일 안에 아까 말씀 주신 삼성전자나 또는 우리의 뭐 미래 기업들이 제조업으로 성장을 한 과정 속에서 소위 그 법인세, 뭐 개인소득세, 근로소득세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참 돌아가려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니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재정학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재정학. 학? 예, 조세 정책이 언제부터 본격화된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우리나라의 재정학의 역사, 조세 정책, 세입 세출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한 역사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그거야 뭐씨. 아니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정부란 게 있으면 당연히 그때부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시청자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53년에 유교 전쟁이 끝나고 예. 56년에 한미 상위 방호 조약 체결하고 예. 원조 물자가 와요. 이준호 예. 소장님도 어렸을 적에 미국이 보내준 밀가루하고 우유 먹으신 적 있죠? 그 예산이 1년에 예. 2억 달러였어요. 그 당시에. 예. 우리나라 1년 GDP보다 많아요. 정부 재정보다 많다고요. 그게 언제 중단이 됐느냐? 1973년에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세입 세출을 따지고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면서 자 법인세 만들자, 근로를 하니까 근로소득세 만들자 이런 세금에 대한 이슈를 논의한 게 73년도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재정의 역사는 5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미성숙된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는데 금투세라고 하는 건 상당히 선진화된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이미 돈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찬반을 떠나서 시청자분들에게도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싶어요. 저는 찬성입니다. 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왜? 느낌이 그냥 그렇습니다. 느낌이. 왜 그런 느낌이 그러냐? 대한민국이 앞으로 돈으로 돈을 벌어야지 언제까지 중국과 싸우면서 제조업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할 것인가.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인적 자본 얘기할 건 못 됩니다. 이 출산율 갖고는 그러니까요. 사람이 없어요. 뭐. 한 그러니까 30, 지금 40년 정확한 후에는 핵심을 찌르셨어요. 사람이 없는데 뭔 놈이 인적 자본입니까? 그러니까 돈을 빨리 벌어 모아야 돼요, 우리가. 예. 예. 그래서 알을 안 넣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하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밸류업을 2013년부터 했잖아요. 아베노믹스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그런 입장을 알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진화시킬 것인지는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 관습적, 도덕적, 윤리적 이런 기준이 다 맞물려야 되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여기 맛있는 빵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하다 보면 맛있는 빵이 나오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많은 또 이렇게 토론거리와 논란거리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서 또 그거 당장은 또 어디 안 가시죠? 자야 됩니다. 지금 중국 가서 어제 새벽에 도착을 해서.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